불륜에 빠져 아내 몰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금성. 한 달만 기다려. 기다리면? 기다리면 정리하고 올게. 결국 아내 강숙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그만 살자. 갑작스런 남편의 통보에 강숙은 당황스럽기만 하고 사랑해 나. 정으로 살지 부부가. 재산 다 줄게. 못해. 싫어. 이혼만 해주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금성과 이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숙. 먹기도 좋은 거라고. 그렇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책정될까? 이혼을 둘러싼 쩐의 전쟁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고요. 법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가 유책이 강력해서 결혼의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 상대 배우자에게 그 정신적인 고통,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위자료를 이혼할 때 그럼 다 지급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격 차이입니다. 이런 사유에서는 위자료가 잘 인정이 되고 있지 않고요. 외도 등과 같은 부정행위 또는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또는 상습적인 폭행이나 과다한 폭행이 있었을 때 그 일방한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얼마를 받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많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이혼할 당시에 보통 이혼관계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혼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외도와 같이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혼할 때 흔히 떠올리고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또 분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혼이. 이것을 청산하면서 두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호족만 정리청산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빚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지가 처음에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법적으로 뭐가 뭔지를 전혀 몰라갖고 그때 하여튼 숟가락 먹으니까 다 지 거라니까 뭐 텔레비 한 대도 다 지 거고 다 지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면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싸우다 보면은 정말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자기 거라는 거야. 그때는 막 오기가 나요. 이거 분명히 내가 어디서 산 건데 왜 네 거라고 그러냐. 다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걸리는 게 애 때문에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소송을 하거나 이러면 나는 애만 갖고 와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육비 이런 거를 청구한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일반인들의 상식은 이혼을 하면 야, 내가 좀 잘못이 있는 걸 다 떠나서 야, 이혼하면 그냥 5대5야. 그냥 5대5 주면 돼. 아니야, 6대4야. 아니야, 7대3이야. 내가 잘못했으면 3이고 이게 비율로 따지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좀 알기 쉽게 이혼하면 몇 대 몇입니까? 저희가 상담받을 때도 몇 대 몇입니까? 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사례마다 많이 다르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평균 몇 대 몇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평균 결혼 연차를 따지면요. 자, 1년 정도를 넘겨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 최하 30% 정도를 예상하시면 7대 3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주 고소득이 아닌 경우는 5대5가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대 3에서 50% 정도, 5대5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재산분할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재산분할의 특징을 보면 자, 부부의 재산 중에서 잘못한 사람 것만 가져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명의든 나의 명의든 또는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든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든 명의가 누구 것인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거라면 모두 한 그릇에 넣어놓고 분할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나누느냐? 그건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여도 즉 우리가 몇 대 몇, 뭐 5대 5, 7대 3 이렇게 나눌 것인가? 그 기여도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잘못된 상식이 내가 총 1억 원 모은 재산 중에서 8천만 원을 벌었으면 내가 8, 상대가 2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첫 번째가 결혼 연차가 몇 년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 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가, 자녀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혼 연차와 자녀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서 결혼한 이후에 1원도 벌은 적이 없는 전업주부도 전부 재산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기준으로는 결혼할 당시에 주택을 마련할 때 그 재산을 형성할 때 본인들의 기여도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부모님부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가만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예. 그 명의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 혼자의 명의라든가 아내 혼자의 명의로 돼 있어도 네. 무조건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는. 그게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면 무조건 재산이 들어와야 되고요. 집은 왜 남자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남자 쪽에서 남편 쪽에서 집을 사는데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건 5대 5가 아니라 남편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보통 결혼이 짧다라는 기준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누는데요. 짧은 기간 내에 그럼 기여도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보통 아까 말씀대로 남자분은 주택을 해갖고 오고 여자는 거기다 이렇게 살림살이를 혼수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럼 짧은 기간에 헤어진다고 청산을 한다고 남자는 주택 자금은 전부 100% 회수가 가능한 반면 여자는 이런 테이블, 책상 사간 거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보통 10분의 1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금액이 사실은 뭐 2천만 원 내외 정도로 미비하긴 하는데요. 그때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액수를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참 다양하겠네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라서 흔히 신문이나 이렇게 발표되는 판례하고 비교해서 내 거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굉장히 큰 오류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잘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기준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 분할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네 거 내 거를 기여도대로 분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한 이후에 이 사람이 소득이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혼한 이후에는 현재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감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해서 뭐 섹스 중독증인가 해서 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전처가 타이거 우즈한테 타이거 우즈의 전 재산의 75%, 약 9,200억 원 정도의 재산 분할을 가져갔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도 결혼처가 상당히 짧은 편이었거든요. 그때 그럼 9,200억, 75%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장래 부양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고 있지 못한데요. 결혼해서 혼인을 살 당시에 타이거 우즈가 유지했던 그 생활 자체도 이혼한 후에 유지해 주려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한 후에 전처와 자녀와의 삶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 요즘 재산 분할을 할 때 신트렌드를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굉장히 집착들을 하셨어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이 집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그러니까 서로 집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 아파트를 안 가지려고 한다는 게 서로 안 가지려고 한다는 게 신트렌드입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예. 그래서 억지로 누군가 하나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책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고요. 아파트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져오려고 할 때 KB 시세로 기준을 하는데 실제로 시가가 KB 시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요. 팔려고 이거 또 팔리지도 않고요. 이게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가져왔다 팔을 때는 세금 내야 되고 부동산 중개료를 물어야 되는.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주잖아요. 근데 이자 부담 자기가 해야 되는. 그래서 서로 안 가지려고 지금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유책 사유가 있는 분이 떠안게 된다는 거. 대부분을. 이제는 웃긴다. 잘못한 사람이 아파트를 또 하노. 근데 지금 요즘 하우스푸어하고도 좀 연관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시작할 때 17억이었던 아파트가요. 소송 1년 반 뒤에 끝날 때 12억으로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도 물론 내려갔지만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매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 이런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그 현금을 대출받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고 보험이나 네. 아니면 직장인의 경우에 이제 퇴직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보험에 대해서는 물론 100% 다 재산분할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보험은 수익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어요. 네, 계약자 기준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었던 남편 앞으로 수익자가 남편이든 자녀이든 계약자가 내 거면 내 자산으로 평가돼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할 때 보험금을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요 지금 보험 불입금이 1,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700만 원은 결혼 전에 불입을 했고 300만 원만 결혼 이후에 불입한 거니까 300만 원만 가지고 분할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보험금을 분할을 할 때는 소재기 시점이나 재판이 끝날 때쯤인 변론 종료시를 기준해서 일괄적으로 총 불입금과 해약 환급 예상액을 계산을 해서 전부 플러스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에 관련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불입한 금액의 총액보다는 사실상 지금 만약에 해약을 한다면 보험에서 지급될 실제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막 해약을 해서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 회사에서 수령 금액을 가지고 네.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식하고 펀드가 있습니다. 주식을 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주식을 남편이 10,000주 갖고 있는데 내가 그중에서 5,000주를 달라 이렇게 원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남편이 이거 3억 원어치 주식을 사놓은 게 있으니까 1억 5천 달라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때 가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평가액을 가지고 분담하게 되고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을 하면. 네네. 그러면 받아오는 사람이 세금 다 내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 뭐 그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관해서 세금을 내긴 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세, 부동산 이동할 때 등록세만 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이 5억짜리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내 기여분만큼에 해당하는 40%, 50%만큼은 명의신탁을 해뒀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 명의라는 것은 내 거 내가 찾아오니까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비 이런 게 없네요. 명의. 네, 그래서 취득세나 배우자 공제범위 6억을 초과하더라도 등록세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알면 뭐 이혼 열풍 되겠는데요. 조심해. 이거는 안 아니, 알려줘.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너무 모른다고 모르니까 우리들은요. 이거. 그래서 이런 안다고 해서 부분을 실행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이혼입니다. 증여세나 이런 세를 탈세를 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아요. 그런 재산 거 분할로 이쪽 배우자가 이쪽으로, 이쪽 배우자가 이쪽으로 부동산을 이동을 시킵니다. 등록세만을 부담하고. 그래서 흔히 일어나는 게 이렇게 재산 탈세 목적의 가장이혼. 또 하나, 위장이혼. 예, 위장. 남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적으로 자기의 남아있는 전 재산을 아내에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넘기고 가장이혼을 하면서 자신은 열심히 도피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나 주의 드리는 게 이 호적이라는 것이 가장으로 이혼이 됐다라도 묘한 이 자유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재혼하겠죠. 이게 실제 이혼으로 그쵸?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부분의 사례들이. 그래서 가장이혼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도가 난다고 아내한테 전 재산을 딱 넘겨주고 자기는 2, 3년간 열심히 도피 생활하다가 집에 딱 돌아보면 다른 남자가 이미 안방에 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봤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혼을 하실 때는 탈세라는 목적도 나쁘지만 실제로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자 이름으로 다 해놓고 우리는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위장을 해갖고 이혼을 하자. 그래서 위장으로 이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막 땅을 치는 거죠 그때. 애가 셋인데. 나 그거 봤어요. 누님 얘기는 아니죠. 네, 안 나는 애가 없으니까. 나는 애가 없어. 마지막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자, 이 금액은 퇴직금과 연금은 금액도 크고 또 자기가 사망할 당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퇴직금만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실제 퇴직을 해서 일시 수령한 퇴직금만이 재산분할이 되고 있는 게 원칙인데요. 요즘은 재판부가 이걸 폭넓게 해석을 해서 2, 3년 뒤에 퇴직을 할 정도가 되면 그 회사에 지금 조회를 딱 하면 2, 3년 뒤에 퇴직할 당시에 얼마 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회신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가능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고 퇴직이 먼 사례에선 재산 분할 기여도에 조정을 해서 여자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요. 네. 이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분이 퇴직을 해갖고 연금을 받으면 그게 신청을 하면은 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거 신청하라고. 그거는 뭐예요? 사실 이혼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그 일정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하는 건 관련 법에 있고 이혼과는 사실 무관한 제도인데요. 저는 이혼과 관련한 연금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는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요. 가정법원을 비롯한 각 지방법원의 하급심은 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금 청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재산에 대해서 몇 %를 나한테 재산 분할로 주고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피고가 받는 연금에 대해서 50%를 나한테 지급해 달라라는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급심이 계속해서 50%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20% 30% 정도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분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남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고를 해서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음에도 현재도 하급심은 연금을 계속해서 분할하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분도 연금을 넣으면요?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제 뭐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재산 분할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약자가 여자라고 봐서 여자 쪽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분해. 근데 내가 더 받아올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거 산 뒤늦게 건데. 내가 그러면은 그 재산 분할을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2년 내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제가 이혼할 당시엔 집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저 멀리에 큰 빌딩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이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싸우고 이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주도 면밀하게 여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재산이 있는 거는 이제 집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돌려놨어요. 나중에 그걸 다 알아서 이제 제 소송을 할 때 그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다 이름을 돌려놓고 다 해놓은 거예요. 다른 여자 이름으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한 걸 찾아내는 부분이 사실 변호사들이 쓰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 남편에 대한 재산 또 아내에 대한 재산을 모른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는 그 권한 중에 하나가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소득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현재 부동자산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구토해양부에 조회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 꽁꽁 숨어있는 부동산도 전부 저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그걸 전부 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는 저희는 실무에서 그걸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이제 원청적으로 결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애초 수익이 들어오는 걸 자기 통장이라든가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유입시키는 부분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자기 명의로 했다가 또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흘러나간 돈들은 전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있었을 때 그쪽 통장으로 다 많은 다량의 돈이 흘러간다라면 그 여자의 통장을 추가로 계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간 돈에 대해서 남편 재산으로 전부 혼입시켜서 이혼한 이후에도 기간 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나요? 2년? 2년 이내에. 네. 뭐든지 다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자료는 3년이고 재산분할 2년이고요. 보통 법적 권리와 관련해서 이런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도 하고 빠른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구제를 주장하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아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시고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킨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신은숙 변호사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베스트 3 체크해보세요.